이렇게 새파랗고 아름다웠던 지구가 이렇게 마이크를 쓴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벌써 1년 팬데믹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럼 백신이 나오고 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약간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카메라를 끄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는 4권의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이 2019년도 연말에 발행이 된 2020년의 그 라이프 트렌드에 관한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코로나 영년 초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이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책이 2020년 연말에 발행된 2021년도 라이프 트렌드에 관한 책입니다. 발행 시기를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이 첫 번째 책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출판된 책이고요. 나머지 세 권의 책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이전에 과연 우리가 어떤 트렌드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고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좀 넘어가다가 멈췄는데요. 제 화면에서는 아직 안 넘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우선 안 넘어가네요. 네. 첫 번째 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 넘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에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했던 느슨한 연대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책이었고요.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느슨한 연대입니다. 그래서 느슨한 연대라 함은 우리 보통 굉장히 끈끈한 정,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문화 이런 거 되게 익숙한데 그런 끈끈했던 연대가 이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느슨한 연대로 바뀌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좀 안 넘어가네요. 그런가요? 네, 두 번째, 네, 약간의 방송사고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은 이런 변화에 따라서 결혼제도 자체가 그동안 주류 문화였다면 비주류 문화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이미 결혼을 했던 기성세대들은 이혼을 하는 트렌드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혼제도가 비주류화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주류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동거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슨한 연대의 분위기는요, 그 직장에서도 문화를 바꿔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직장의 문화는 주로 위계 구조 중심의 문화였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수평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트렌드가 변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직장에서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로 간다는 거죠. 일본에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 중에 많은 회사들이 겸업을 허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가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가요. 플리그스캄과 안티폴루션이라는 좀 발음하기조차 좀 어려운 내용인데 먼저 안티폴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잘 아는 미세먼지나 뭐 황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직접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인지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기업의 마케팅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주제인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이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플리그스캄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겁니다. 플리그스캄은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여러분들 뭐 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다시피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굉장히 유명한 인물로 다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안티폴루션이라는 게 깡패의 위협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기후변화, 기후위기는 핵폭발에 버금가는 그런 위기라고 비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가 이제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고 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나서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온 그런 사람들일 텐데요. 지금 이 새로운 세대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난 그런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기계가 점점 결합되고 있다는 내용이 한 챕터로 다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이로 인해서 전 세계에 애국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다른 챕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각 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존중되고 고도화되는 그런 사회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일곱 번째 챕터에서는 그 가상현실을 넘어서 공존현실까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기술의 발전에 대한 얘기가 다뤄지고 있고요. 8장에서는 나이 자체를 잃어버리는 트렌드, 에이지리스에 대한 얘기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 예찬과 동반자 산업이라는 그 키워드에서는요, 동반자 산업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커져나갈 비즈니스의 기회가 될 거다라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요새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서스테이너블 라이프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라는 키워드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요즘 그 소비나 환경, 윤리, 소비에서 환경이나 윤리, 노동, 젠더, 공정의 문제를 따지는 그런 것들이 미닝아웃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미닝아웃은 미닝이라는 영어 단어와 커밍아웃의 이제 결합어인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Z세대가 그런 세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로 우아한 가난의 시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은 먹고 사는 게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절대 가난의 시대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난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문제는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걸 우아한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아하게 살려면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 예술이나 철학, 요리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에 있어서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명품 소비를 하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건 저렴한 소비에 집중하는 그런 소비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 각자의 삶을 작게 축소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함으로써 작지만 풍요로운 행복을 누리자, 그리고 돈이 아닌 새로운 삶의 가치를 지향하자라는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세분화한 내용들을 이렇게 그룹핑을 좀 해보면요. 일단은 탈집단주의적인 성격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책의 제목처럼 느슨한 관계를 지향하고 나만의 그 무엇을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룹을 보면 뭔가 디지털화 또는 기술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애국주의라는 건 국가 차원에서 이제 내 것 챙기기라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룹에 있어서는 환경이나 윤리, 공정, 그리고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가 반영되어 있다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라 아마 잘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영년 초회복의 시작이라는 책에서는요. 파국의 6가지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줄 것인지를 6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성곽도시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그 중세의 성이나 이런 거 이미지 떠올리시면 높은 담에 쌓여 있고 그 안에 도시는 보호를 받고 그 밖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세계 경제가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역할 분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저게 중국 국기인데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값싼 공산품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미국은 그 역할은 하지 않고 돈과 인재를 첨단 기술에 집중하는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 분담은 서로 간의 접촉면이 증가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계화라는 방향으로 세계 경제가 발전해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제 불씨가 생겨버린 거죠. 뭐냐면 미국에서는 그 공장 역할을 이제 포기하다 보니까 제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러스트벨트라는 그런 지역을 통칭하는 용어까지 생긴 거죠. 그 여파로 그 지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그런 일까지 생겨버린 거고요. 그리고 돈과 인재를 첨단 기술에 집중을 했는데, 그러면 그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잘 분배됐으면 또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분배마저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해외에 나가 있던 자국의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동안 세계 공장 역할을 충실히 해오면서도 과학기술과 혁신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야, 우리도 공장 역할 그만하고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라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강대국이 충돌하게 된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세계의 경제를 발전하는데 방향이었던 국제 분업이라는 게 균열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가 빵 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한테 접촉하지 말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발전되어 왔던 방향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요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게 성곽도시의 내용이었고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마이너스 경제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마이너스의 시대가 됐죠. 최근에는 이제 백신 개발 이후에 이제 다시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꿈틀꿈틀거리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마이너스 시대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개인한테는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지만, 좀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강조하는 문화가 생김으로써 잉여가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잉여가 감소하게 되면 혁신이라는 게 감소하는 문제를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의 종말이라는 키워드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일부 초국적 독점 기업과 자산가들이 잉여를 누릴 수 있고, 이미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치는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가진 사람만이 더 큰 자산을 형성하는 금수저의 시대가 되는 거고요. 성공을 경험한 이들이 더 성공하는 보수적인 시대가 된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의미인 거죠. 세 번째, 독식 시장입니다. 이게 앞에 키워드랑 연결이 되는 걸 텐데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비접촉이 일상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서비스 운영에서의 비용 절감이나 효율화 같은 것들이 달성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좀만 더 가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면 이제 서비스의 온라인화가 급속히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에서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어서 출범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좋은 강의가 뜬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조차 그 강의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최고가 아닌 학교, 그리고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병원은 붕괴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독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래 플랫폼이라는 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네트워크를 형성되면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네트워크를 선점한 승자가 결국은 독식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해질 거라는 거고요. 불공정의 변화. 물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상에도 불공정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의 불공정은 나보다 힘센 놈도 경기장에서 뛰고 나도 경기장에서 뛰는데 가끔 그 힘센 놈이 나를 못 살게 굴면서 자기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싸우는 그런 형태의 불공정이었다고 하면, 앞으로 펼쳐질 불공정은 그 힘센 애들만 운동장에 들어가서 뛰는 불공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운동장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관중석에서 그들의 경기를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불공정의 세상으로 변화할 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일터가 균열된다는 내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자동화는 제조업에서의 물리적인 자동화는 사실은 90년대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동자 10,000명당 산업 로봇 대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1위를 찍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쪽에는 자동화가 잘 못 들어오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고용 문제도 생기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섣불리 잘 못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이라는 이유로 그런 명분이 획득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서비스업의 자동화가 가속될 거라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재택근무, 분산근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체제는 사실은 회사에 모여서 근무하고 퇴근하는 그런 대공장 근무 체제였습니다. 근데 저 제조업이 고용의 중심이 아닌 세상이 이미 됐어요. 서비스업이 고용의 중심인 세상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대공장 근무 체제를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그런 걸 바꿔내게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게 더 심해질 거라는 거고요. 이제 고용이 우리에게 익숙한 풀타임 고용 시대가 아닌 파트타임, 플랫폼 노동, 긱 노동으로 점점 더 변화할 거라는 예측인 거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텐데 플랫폼 경제는 나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이라는 게 없어지고 개인과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일이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건 일을 아주 작게 쪼개서 주문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인터넷이라는 건 국경을 넘어서서 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래서 일터의 균열은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는 예측이고요. 이런 환경에 놓여서 살다 보니 이제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문이라도 내가 들어가야겠다 하는 사람들의 조급한 마음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생겼냐면 분배보다는 성장, 그리고 옛날엔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와 연대하거나 협력하는 것보다는 경쟁, 자율 이쪽을 강조하게 되고요. 삶의 질보다는 경제적인 성취를 더 강조하는 식으로 인식이 변화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동으로 뭔가를 해볼 수 없으니 나도 자산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도 이제는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공무원이 되겠다는 열풍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건데요. 안정적인 노동계층과 불안정적인 노동계층이 분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한 그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봄의 양극화도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퍽퍽해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성인 남자대, 그리고 돌봄의 대상이 되는 아동, 청소년, 노인, 그리고 이제까지 돌봄의 주체였던, 그게 옳든 그르든 현실적으로는 주체였던 여성들이 이렇게 양극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 격차 당연히 생기겠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챙길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특히 고령자와 환자,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건강 격차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환경 파국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후 위기라는 건 핵폭발에 버금갈 만한 큰 위기인데 우리가 사실은 크게 체감을 못하고 살아온 거죠. 그래도 뒤늦게나마 각 국가들이 모여서 파리 협정이라는 걸 맺었어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니 우리 그 값을 1.5도 이내로 한번 컨트롤 해보자 라고 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보자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이 멈췄잖아요. 생산도 멈추고 물류도 멈추고. 그러면 그때 멈춰진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인 거거든요. 그래서 배출량이 얼마나 감소했냐? 겨우 10% 감소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10%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전이라는 이유, 그리고 편리라는 이유로 온라인 쇼핑이나 포장 판매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플라스틱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유가가 감소하면서 재활용에 대한 매력도 감소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삶의 구조적인 전환 없이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6번째 환경 파국의 키워드였습니다. 되게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들이라서 이 정도 들으시면 막 졸음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좀 기지개도 한번 켜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책 소개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책이 코로나 사피엔스인데요.
이거는 CBS에서 방송하는 정관용의 시사자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들이 출연하셔서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눈 내용들을 책으로 정리한 건데요. 일단 총 6분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그 책 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코로나19 이후 인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신세계에서 살아갈 우리를 감히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부른다. 라는 내용이 써져 있고요. 이 중에 총 4분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짧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요. 네, 이와에 대해 최지천 교수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잘들 아실 것 같은데 생태 중심적인 기업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마 최 교수님이 이미 탄생해서 꽤 오래된 기업이 있다는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생태 중심적인 기업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앞서 얘기했던 그 미닝아웃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가 자연과의 과도한 접촉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앞으로는 자연과 절제된 접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장하준 교수는 경제 재편이라는 제목 하에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거의 준전시 상태에 버금갈 만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요와 공급과 소비가 동시에 붕괴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대공황이나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 금융위기 때도 우리가 돈을 풀므로써 그 위기를 넘겼는데 그때 돈은 사실은 그냥 쌓여 있었죠. 그 개인한테 가지 못하고. 근데 이번에 돈을 푸는 건 고용유지와 소득 보전에 흘러 들어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이제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 새로운 체제라는 키워드로는 홍기빈 소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 세계의 경제가 발전해온 방향을 보면 산업은 지구화됐고 생활은 도시화가 됐고 가치 금융화, 환경의 시장화 이런 방향으로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적인 밸류체인이 형성되는 세계화가 진행이 되어 온 거고 생활의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애초에 거리두기라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에 놓이고 있다는 거고요. 가치의 금융화 때문에 의료나 복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돈의 관점에서 다뤄지다 보니까 체제 자체가 취약해진 상태가 된 거고 그다음에 환경이 시장화가 된 이유 때문에 생태적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체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만들어갈 문명은 새로운 방식의 문명이 전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시대에는 그걸 자꾸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뭐야, 그 가치가 뭐야를 결정을 하고 그 가치에 따른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게 홍기빈 소장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네 번째, 김경일 교수인데요. 김경일 교수는 좀 우리한테 익숙하신 분인데 이분이 행복의 척도가 바뀐다라는 내용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동안 원트, 즉 사회적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라이크,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3번째 책까지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책이 하나 남았습니다. 드디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2021년은 이런 트렌드가 될 거야 라고 예측했던 20년 말에 발행됐던 책인데요. 여기도 총 11개의 키워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인 키워드가 뭐냐면 세이프티 퍼스트입니다. 안전 제일인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서비스 로봇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다 와, 신기하다 이랬어요. 이거 재밌네. 근데 이제는 그 서비스 로봇이 신기하고 재밌는 게 아니라 안전의 관점에서 바라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 한때 우버 얘기하면서 뭐 우버의 기업 가치가 얼마니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딱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는 망했어. 왜냐하면 서로 얽히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비대면을 추구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비대면의 문제가 아니고 우버라는 회사가 가졌던 사업 모델 자체의 한계라는 주장입니다. 어차피 그 모델은
팬데믹이 오지 않았더라도 곧 끝날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거냐? 결국은 자율주행을 하는 로보택시가 등장을 해서 로보택시 중심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예시가 있는데요. 제가 제 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저는 업무를 보죠. 그러면 그 차가 지가 나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로보택시가 그냥 택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가용도 로보택시의 역할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여행은 이제껏 그래왔듯이 누구나 해외여행 가는 시대는 당분간 끝났다는 겁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겠죠. 우리 이제 해외에 나가려면 코로나 안 걸렸다라는 확인 증명서 띄워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 입국할 때 아마 디파짓처럼 일정 금액을 맡겨놓은 다음에 거기서 코로나 걸리면 그 돈으로 저 스스로를 치료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캄보디안 가는 이미 3,000불인가의 디파짓을 받는 걸로 제가 책에서 읽었고요. 그리고 패션에서는 항바이러스 소재가 당연히 두각을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 셀프 메디케이션이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뉴 프레퍼라는 건데요. 아마 이게 프리퍼레이션, 그 준비하다, 그런 데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프레퍼족이라는 용어가 있었고요. 근데 이 프레퍼족은 원래는 전쟁이나 대공황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는 위생, 보건에 대한 대비 능력, 그리고 면역력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포함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전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는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선행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결국 믿을 건 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의 능력을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 돈 내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믿을 거는 내가 가진 돈과 내 자신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으로서 공부를 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다시 부활하는 거대 담론이라는 챕터에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이제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죠. 근데 이전의 기본소득은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이 됐다면 이제는 그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고려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전 고대 총장인 염재호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스카이 졸업장은 10년 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실력,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제 간판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연세대의 온라인 강의 플랫폼 Y 에드넷이라는 게 이미 연세대에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제대로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하면 경쟁력 낮은 대학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앞장에서 얘기랑 조금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후위기나 생태, 환경 이런 것들, 공생에 대한 담론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사는 거, 거기서 그치는 거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팬데믹 세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나이 15에서 25살 정도, 우리가 흔히 Z세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팬데믹 세대로 다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망친 게 아닌데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 같은 거에 관심이 되게 많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트렌드 보고서에도 나왔던 내용하고 좀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 경제위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그런 세대고요. 그리고 미닝아웃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미닝아웃을 통해서 적극적인 소비 행동을 하는 그런 세대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원래 15, 25살 정도면 이 친구들이 스스로를 세력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이거든요. 근데 Z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온라인에서의 막대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화하는 것들이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입니다. 다섯 번째, 극단적 개인주의인데요. 이 말을 딱 들으면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 걸 의미할 거다. 근데 이게 좀 더 변화하고 있어요. 내가 잘 살려면 이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라는 인식까지 이제 생겨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세대들은 더욱더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민감한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믿을 건 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개발, 내 능력 향상, 그리고 돈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커진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주린이, 재테크 열풍,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네, 노동으로 이룰 수 없는 꿈을 투자로 이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진 돈은 많지 않고 작은 돈으로 큰 걸 원하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우리 욜로라는 단어 익숙하고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도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욜로는 You only live once라는 얘기죠. 너 인생 한 번 살아. 이런 키워드였다면 저 욜로가 이제 욜리로 바뀌었대요. 욜리는 뭐냐면 You once live for yourself. 네 자신을 위해서 한 번 사는 거야. 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FIRE라는 의미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말이었는데요. 이젠 그게 FISH로 바뀌었고, FISH가 앞에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가 Sustainable Hobby라는 용어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냥 뭐 희희낙낙거리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일찍 은퇴해서 빈둥거리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나로서 사는 것의 의미를 사람들이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자기 개발하면 어디 스펙 쌓는 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컨텐츠를 갖는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네, 6번째 넘어가면 원격 근무의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 원격 근무의 확산으로 인해서 직장에서는 평가나 보상 체제의 변화가 당연히 생기고요. 인재상도 변했습니다. 그 기존의 회사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좋고 윗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손바닥 비비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원격 근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 잘하는 놈과 그렇지 못한 놈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상도 이제 변화해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은 우리가 출퇴근 문제 때문에 사실 이 비싸고 복잡한 서울에서 사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원격 근무가 확산이 되면 굳이 대도시 아파트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사무실 규모를 그렇게 큰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원격 근무로 인해서 생긴 여유나 이런 것들이 여행, 취미, 여가 산업, 뷰티 산업 등의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거고요. 단순히 출퇴근을 위해서 자동차를 사는 그런 수요는 감소하고 로보택시로 넘어갈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이 원격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서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유탄을 맞은 곳이 어디냐면요. 급식 시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회사에 안 오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으니까 급식 시장을 대응했던 대기업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와 반면에 집안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가정 간편식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 시장에서 위기를 맞이한 대기업들이 전부 가정 간편식 시장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거에 유탄을 맞는 게 누구냐 하면 외식 산업과 식당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의 주장에 의하면 출산율이라는 문제도 원격 근무의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거냐 하면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되면 육아랑 병행할 수가 있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야 재택근무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육아까지 병행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를 떼어놓고 육아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보다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육아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20년 트렌드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의미는요, 그 초월이라는 의미랑 이제 세상, 우주라는 의미의 합성어인데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과 비현실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세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책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저는 사실 이 가수를 모르는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래퍼래요.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사람이 2020년도에 콘서트를 했는데 그 콘서트를 한 곳이 오프라인의 어느 거기가 아니고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 속에서 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동시에 접속해서 이 콘서트를 본 사람이 1230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고 친구를 이제 사귀는 그런 행위들이 가능하고 그래서 포트나이트는 게임으로 시작했지만 소셜 플랫폼이자 메타버스의 공간이 된 그런 전형적인 예라고 합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이 공간 내에서
마케팅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겠죠. 네, 8번째 키워드가 울트라 라이트 웨이트인데요. 요새 트렌드는 전부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 게 좀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라이트 웨이트죠. 그래서 소유에 대한 가벼움, 패션과 소비에서의 가벼움 등 경량화를 통해서 환경적 개선을 도모하는 트렌드를 일컫는 그런 말인데요. 결국은 건강과 생명, 일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 삶에 있어서 자신이 주인공으로 사는 걸 추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또 영어가 나오죠. 이번에는 Sustainable Life인데요. 이건 2020년도에도 있었던 그런 키워드고요. 점점 공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요즘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계속 ESG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ESG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듯이 미닝아웃이라는 걸 통해서 기업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복지 계란이 굉장히 잘 팔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본인의 가치를 저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슈퍼 가면 동물복지 계란 사거든요. 그리고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하는 문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콩나물 시루나 곰솥, 그다음에 뼈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나는 느리게 살겠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나한테 맞는 속도를 찾아서 살겠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영어로 이제 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다시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구조조정도 리컨스트럭션의 그 의미죠. 그래서 산업구조가 이제 변화하는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리해고나 인력 재편이라는 형태로 다가오니까 굉장히 타격이 큰 거고요. 대체죠. 리플레이스먼트인데 우리 그동안 영화관 가서 영화 봤다면 이제는 넷플릭스로 영화 보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 사 먹었다면 가정 간편식으로 먹고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체육이 나오고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던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 그런 트렌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딱 이 챕터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이 경영자 혹은 사업가라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대체를 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사업가가 아닌 저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있는 돈을 버는 수단에 대한 대체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 키워드가 언컨택트 이코노미인데요. 계속 얘기하는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소비는 오프라인에 집중되고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경험 위주로 굴러가고 이제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소비는 가성비 위주인 소비는 온라인에 집중될 거라는 그런 얘기고요. 비대면이 지향하는 건 사람을 만나기 싫다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돼서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걸 지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맞춤 대응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긴밀하게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4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냐고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마지막 책도 이렇게 좀 그룹을 묶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키워드들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트렌드를 다뤘던 책의 내용하고 코로나 이후에 다룬 내용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노란색 글씨 위주로 좀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는 없던 이후에 새롭게 생긴 키워드는 단연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고요. 근데 잘 보시면 사실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더해진 거냐면요. 중요한 것에 시급성이 추가가 된 거죠. 옛날에 환경 문제, 기후위기 하면 사실은 중요하지. 그냥 이 정도 느낌이었다면 이제 그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 시급성이 추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동영상 하나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못 본 사람들은 자기가 못 봤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우리 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게 됐어요.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너무나 점진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라는 게 우리에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까지 쭉 4권에 대한 책 말씀도 드렸고 다 좋은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미경 씨가 리부트라는 책을 썼고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벽히 변신하라,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라, 그리고 세이프티 A가 나오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뭘 해야 될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책을 한번 봤습니다. 여긴 제목이 아예 인디펜던트 워커의 시대예요. 여기에 소개된 건 뭐냐면요. 아이템을 좀 잘 골라서 그 다음에는 블로그와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되라. 그런 다음에 그걸 PDF로 전자책을 만들어서 내고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책 쓰기나 강연을 통해서 인디펜던트 워커로 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총론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내 삶의 강론으로 들어가면 뭔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능력자라면은 저 사람들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도 잘하고 뭐도 하면 되니까 책도 쓰고. 근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문제로부터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더 열심히 하고 익숙한 방식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은 의외로 좋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새로운 기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자동차가 막 다니기 전에 주요 운송수단이 마차였잖아요. 1880년대에 영국 런던에 하루에 운행하는 마차의 대수가 5만 대였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차의 결정적인 결함은 뭐냐면요. 이 말들이 다니면서 똥 싸고 오줌을 넣는 거예요. 길바닥에다가. 그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됐어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까지 만들어주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결국은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요? 자동차 때문에요. 그러니까 말똥이라는 그 문제로부터 솔루션을 찾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기회로부터 이 문제의 해법을 찾은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트렌드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무조건 내 일이어야 합니다. 남의 일을 내가 하는 거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세이프티가 중요하고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그 너머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거여야 되고요. 미닝아웃을 통해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일들, 노동 수입을 넘어서는 수입, 그리고 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출퇴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면 금상첨화고 건강과 생명, 일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일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니 해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속도를 내가 정할 수 있는, 더군다나 나뿐만이 아니라 공존과 ESG까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구조조정과 대체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개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한 일,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풍부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고 타인들의 욕망, 나의 욕망을 긴밀히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어야 한다고 앞에 트렌드 책에서 얘기한 겁니다. 유튜브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식은 어떠세요? 아니면 부동산으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느 몇 개 항목의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런 니즈를 전반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자, 그러면 제가 이제껏 말씀드렸던 내용을 왼쪽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제가 하나하나씩 이거랑 매칭되는 키워드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 나의 일이라는 건 독립자영사업가로서의 일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제품 자체가 우리가 다루는 아이템이 환경이나 인간 중심의 제품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예, 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능력, 팀의 능력까지 더해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겠죠. 그리고 당연히 플랜 A, 플랜 B로서 뿐만이 아니라 플랜 Z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곧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리고 노동 수입이 아닌 인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고,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스토리를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앞서가는 기술력을 계속 발전시켜주고
기술은 회사에서 담보해주는 그런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에 룰 더 스카이라는 게임에 뉴트리라이트가 광고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앞서 얘기했던 메타버스에서 마케팅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이미 그거를 9년, 10년 전에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숙제를 해결한 자의 여유를 누릴 수 있고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만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게 이 비즈니스라는 거 뭐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성과가 상속까지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개별 맞춤형 제품, 사업의 기회 펼칠 수 있고요.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다 아시죠?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계시는 아메이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은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 자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신을 그 틀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장이라는 걸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나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가 실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렇게 그냥 눈물 짓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라면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불리할 수 있죠. 하지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사람도 절대 불리할 게 없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편에서 얘기했듯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닌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중요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네. 이제껏 설명드린 트렌드 그리고 이 아메이 사업의 의미 이런 것들을 아마 조금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를 했으면 이제 우리 뭘 해야 되죠? 그것과 관련된 동영상을 짧게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He had built a special bicycle and he wanted me to try to ride it. He had only changed one thing. When you turn the handlebar to the left, the wheel goes to the right. When you turn it to the right, the wheel goes to the left. I thought this would be easy, so I hopped on the bike ready to demonstrate how quickly I could conquer this. And here he is, ladies and gentlemen, Mr. Destin Sandlin. First attempt riding the bicycle. All right. So the faster I go, the better. Yeah. I couldn't do it. You can see that I'm laughing, but I'm actually really frustrated. In this moment, I had a really deep revelation. My thinking was in a rut. This bike revealed a very deep truth to me. I had the knowledge of how to operate the bike, but I did not have the understanding. Therefore, knowledge is not understanding. 네,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들으신 이 많은 내용들은 아마 난리지일 겁니다. 근데 그게 곧 이해는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린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네, 이해라는 거 곧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사업에서 이제 기회라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결단하셔야죠. 그리고 도전도 하시고 스스로 변화해야 되는 거고 더 매력적인 나로 만들어가고 소비자를 구축해야죠. 그리고 추어블 칼슘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네, 더 많은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캐시를 창조해내고 스스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챔피언으로 올라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행 갈 때 체크인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을 격려하면서 서로 축하하면서 서로 팀에 기여하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지향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C들이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C는 뭘까요? 초이스입니다. 예, 이 초이스를 옆구리에 끼고 나가셔야죠. 예, 우리가 주사위에서 6개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면을 아메이라는 면으로 채워나가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꼭 그 스스로의 인생에 있어서 길을 창조하시는데 이 아메이라는 수단을 꼭 쥐시고 인생의 성공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